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가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3월 27일) 목요일까지는 저녁 7시 반,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발행인 강연만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박한용의 생활현대사.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역사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용 실장님과 함께하는 역사 시간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박한용 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간도특설대 얘기를 하면서 또 한 분을 더 모셨죠. 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김효순 대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중요한 얘기를 전혀 하지 못하고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었어요.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워낙 관심 밖에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지난주에는 청취자분들도 조금 낯설게 느끼신 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참 가슴 아프게 느끼셨던 분들도 많으신데,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1920년대에 청산리 봉오동 전투를 비롯한 독립군들의 무장투쟁이 있었고, 그리고 1931년에 일제가 만주 침략을 하면서 괴뢰 만주국이 건립이 되게 됐죠. 그러면서 만주의 항일투쟁이 조선인과 중국인들의 연대투쟁으로 발전을 하면서 동북인민혁명군 또 항일연군으로 확대 개편된 과정 저희가 쭉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그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시간이 좀 짧을까요? 어떨까요? 오늘 스피드하게 끝내야죠. 예. 간도특설 때도 아주 기동성 좋은 부대였기 때문에 우리도 기동성 있게. 예. 알겠습니다. 자, 기동성 있는 간도특설대 이야기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 박한용의 생활현대사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개편이 되면요,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으로 짜잔 하고 이름을 살짝 바꿉니다. 그래서 역사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급하게 간도특설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꼭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실장님. 예. 오늘 안중근 의사 순국 104주년이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며칠 전에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기념 우표첩을 발매를 한다고. 네네. 예. 사실 안중근 의사에 관한 기념 우표가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없었고 우리가 기념우표가 별의별 기념우표가 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냐면 좀 몇 년 전부터 그 이야기가 있었고 제안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잘 실현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안중근 기념사업회라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숙모사업회하고 다릅니다. 두 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현재 남산에 있는 숙모기념사업회가 아니라 네. 그 함시용 신부님이 네. 회장으로 계시는 기념사업 안중근 기념사업회가 있어요. 여기하고 민족문제연구소가 같이 제안을 해가지고 안중근 순국 기념 우표를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예, 뭐 그것을 반대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한정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발렌타인이나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전에도 근데 핵심은 그 순국을 했던 우리가 기념 우표 한번 못 냈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그래서 이번에 한정판으로 나왔는데 거의 다 매진 가까울 거예요. 지금 저희 조합원님들 중에서도 기다렸다가 주문하셨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민족문제연구소를 문의하시면 아마 기념으로 소중하게 한번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정판이니까. 네, 혹시라도 잊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도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시민역사관 건립의 발기인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시민역사관에 제가 유독 애착이 가는 이유가 네.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꼭 그 부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한번 다음에 기회 있으면 이 민족문제연구소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역사관, 네. 진실과 정의 시민역사관 한번 또 특집 프로를 만들어서 한번 소상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꼭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간도 특설대 얘기를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만주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하는 그 조직들이 이제 참 많이 생겨나고 확대 개편이 된 과정까지 저희가 짚어봤는데 과연 그럼 여기서 조선인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됐는지 그 부분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현순 대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이 박 실장께서는 뭐 앞으로도 이제 계속 수고를 하실 거고 저는 예. 오늘로 퇴출 대상이니까 퇴출해요. 오늘은 좀 제가 말이 많더라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많이 하십시오. 그 일제가 어떤 그 만주 침략하고 나서 이제 계례국가 세운 후에 이제 조선인들이 만주 전역에 흩어져서 이제 그 항일 운동을 벌이죠. 그래서 이제 뭐 북만도 있고 남만도 있고 동만도 있는데 특히 동만에서는 뭐 그 동만에서도 이제 연변 간도 지역 여기는 뭐 조선인들이 압도적이고요. 그래서 중국이 1928년부터 그리고 이제 일제가 패전한 1945년 9월까지 그 자기들이 이제 항일 투쟁 열사를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인된 사람이 모두 3,125명인데 이 조선인이 3,026명입니다. 자, 숫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다시요. 예. 3,100, 그러니까 이제 투쟁 열사가 중국이 공인한 항일 투쟁 열사가 3,125명이고요. 25명. 예, 그 가운데 조선인이 3,026명입니다. 이 퍼센트로 따지면 98%죠. 그러네요. 예. 근데 1928년을 중국이 왜 따지냐면은 이 중국 공산당도 좀 째째해서 자기들 계보, 족보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만주에 이 동만구이라는 거를 세운 게가 1928년입니다. 동만특위. 예. 동만특위. 이제 동만특위가 됐죠. 그 전에 중국 공산당이 이제 만주 전체를 하나의 성으로 보고 이제 만주 성위원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네. 동만에 이제 우리 지금 뭐 이제 마포구 종로구 하는 그 구입니다. 구위원회. 그래서 그게 28년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조직한, 자기들이 주도한 투쟁에서 싸운 사람이 아니면 열사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만주에서 항일 투쟁에 불을 당긴 사람은 우리 조선인들이거든요. 네. 뭐 청산리나 봉고 등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1920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사람보다 뭐 훨씬 빨리 이제 투쟁에 나선 거고, 그래서 이분들까지 합치면 이 간도 지역에서 죽은 우리 조선인 비율은 뭐 압도적이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거의 99.9%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중국 당국이 그 당시에 좀 자기들도 고민해서 이제 워낙 조선인 당원이 많으니까 중국 사람도 들어오라고 캠페인을 벌일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듯이 리메일즈가 쓴 아리랑의 노래라고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김산, 이 본명이 장지락이죠. 장지락. 네. 장지락. 예, 그 사람이 30년대 초반에 이 만주에 가서 이제 이런 입당 캠페인을 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선인 공산주의자가 가가지고. 예. 일국 일당에서 중국 공산당으로 그렇죠. 예. 통합할 때 중국인들도 들어오게 하고 조선인도 들어오게 했던 예. 역할을 김산이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당시 만주에서 활동하던 우리 조선인 혁명가들 많이 고민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연 그럼 중국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거냐 말 거나 하는데 그 당시 어쨌든 이 돈줄이나 자금력 지고 있던 이 코민테른에서 그거를 이제 강력히 요구를 하니까 그렇죠. 이제 고민 끝에 중국 땅에 아주 대거 입당을 합니다. 예.
네. 그 당시에 이제 일국 일당 체제. 일당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28년도, 29년도 이후에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조선 공산당도 해체가 일제에서 상당히 타격을 받았지만.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도 조직은 계속 유지하고 있었죠. 만주 다 있었죠, 조직이. 국내가 그렇게 됐으면 그랬지. 근데 그들이 중국 공산당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네. 자, 저희가 간도 특설대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과연 간도 특설대가 어떤 쪽이냐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 간도 특설대가 사실은 앞서서 간도 협조회 또 신선대 같은 특무 조직이 있었고 그 이후에 간도 특설대가 출범을 해서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해서 조선인 무장 세력을 토벌하기 위한 거였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간도 특설대 이전에도 그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당시 만주에 자기 목숨을 걸고 독립투쟁에 나선 조선인들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이제 일제에 빌붙어서 자기들 살 길을 찾으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밀정, 헌병, 보조원뿐만 아니라 뭐 이 지주 자산가 계급들도 상당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일제가 조선인들을 통치하기 위한 관리 주적으로 이제 민회를 만드는데 그 민회에 이제 간부로 들어가고 그래서 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간도 협체에 신선대 같은 특무 조직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만주에서 하여튼 내노라 하는 친일파들이 많은데 그냥 한 가지 이제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예를 든다면 이 최윤주 같은 사람은 최윤주죠. 예. 그 이제 영길 그러니까 옛날 쥐주제 지금은 이제 쥐주제라 그러는데 그 영길 민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922년에 그 악명 높은 동양 척시 주식회사 간도 출장사에서 이제 2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아서 그때 영길과 시장의 땅을 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떼돈을 벌고요. 그리고 이제 무역회사도 차려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 철저히 이제 일제 거기 층에 이제 앞장서게 되죠. 그래서 그 일제가 만주 침략한 게 1931년 9월에 시작되잖아요. 근데 네. 그보다 8개월 전에 이경재라고 옛날 통과부 때 경찰하던 놈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게 그 대한 통감부죠. 예, 대한 통감부 시절에.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용정의 민회 회장을 했었는데 둘이 그 1931년에 총독부를 방문해서 이 간도에 있는 조선인을 빨리 보호하는 대책을 세워달라. 그리고 또 도쿄 일본에 가서는 빨리 간도에 일본군을 보여달라고 청원까지 합니다. 아니, 예. 무늬만 조선인 아닙니까? 뭐 그렇죠. 뭐 사실상 일제 거의 뭐 침략의 거의 선병으로 봐야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31년 9월 달에 이제 관동군의 행동을 개시하니까 이 간도에 빨리 일본군 보내달라고 간도 거림에 그러니까 모리 회장이 됐었는데 둘이 공모를 해서 일본인 학교하고 조선인 민행 건물에 지네들이 방화 사건을 일으킵니다. 지네들이 방화를 해놓고 나서는 이거는 이제 항일 게릴라 소행이라고 그런 식으로 음모를 꾸미는데 자작극까지. 이제 자작극까지 바로 자작극이네. 이제 그 당시에는 그 관동군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조선주는 일본군에도 변경 조의가 없어서 당장 파견은 하지 못하는데 하여튼 그런 일까지 벌어들입니다. 예. 그 참 이름이 신선대. 네. 굉장히 이름이 아깝네요. 예. 신선대라고 그러면 뭔가 굉장히 성스러운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좋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신선대라는 조직이 나와서 이게 저도 좀 헷갈렸어요. 근데 한자가 두 개로 나와요. 하나는 이제 일본의 그 메이지 말기 지금 막부 토막 운동이라서 막부가 이제 파괴될 때 천황의 근위 조직이 있었어요. 예. 그게 신선조. 신선조. 네. 네. 바람의 검심인데도 나오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한자로는 이제 그 신선조라는 한자를 쓰기도 하고 또 하나 백두산에 노는 신선이다. 신선 부대 라는 뜻도 한자로 두 개가 다 쓰여요. D 한자는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원래 아마 이것이 처음에는 일본식 신선조, 뭐냐 천황을 위한 목숨 거는 결사가 조직처럼 이렇게 된 걸로 보다가 자기들이 또 다르게는 또 백두산을 왜냐 이들의 임무가 장백현이니까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일대의 조선인 게릴라 항일 빠치산들을 전문적으로 추적해서 선멸하는 것을 임무로 삼고 있는 안도형 경무청 경찰 산하 조직계 경찰 산하 특수부대예요. 경찰 기동 타격대 쉽게 말하고 있는 특수부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기들끼리는 뭐 우리 신선처럼 산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지만 실제로는 일본 메이지 시대 신선조에서 나온 거로 봐야 되겠고 이게 38년도 7월부터 그러니까 간도 특세보다 조금 앞서 만들어져서 네. 41년도 5월까지 있었다가 그다음에 사실 최연 같은 항일 게릴라에서 괴멸돼서 해체가 됩니다.
그 간도 협조회라는 것도 있다고 아까 제가 예, 잠깐 설명을 해드렸어요. 예. 이것도 뭐 악명 높은 친일 조직의 하나입니다. 말이 협조인데. 예. 뭐 한자로는 그 협조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 1934년 9월에요. 이 관동권 헌병사령부 그 산하에 영길 헌병대가 있는데 거기 이제 외곽 조직으로 설립돼 갖고서 2년 동안 활동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다른 또 특무 조직에 흡수되는데 이 간도 협질대를 얘기를 하려면은 이 두 사람을 빼놓고서는 얘기가 안 됩니다. 이제 한 사람은 조선인이고 이제 한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그 조선인은 김동환이라는 사람입니다. 김동한이요. 네. 이 뭐 좋게 말하면 역사에 풍운하고 나쁘게 말하면 천방지축이고 이 천하의 망론입니다. 이 사람은 한경남도 단천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임시정부 때 국무총리 하시던 이동희 그 부분하고 이제 밑에 그 동양 후배가 되는데요. 어떤 평양 대상중학교를 나와서 1910년대 중반에 러시아를 건너가서 이르쿠츠크 사관학교를 나옵니다. 거기서 제정 러시아 때 장교가 되거든요. 그래갖고 1차 대전에 참전해서 이 민스크 전선에 출동을 합니다. 그 1차 세계는 참전 용사이시죠? 참전 용사입니다. 그래서 민스크는 지금 이제 벨로루스라 그러죠. 이제 그 옛날에는 백러시아라 그랬는데 이 벨로루스의 수도입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이 러시아 혁명이 벌어지니까 인제는 또 적군에 가담해갖고서 그래서 그때는 또 상당히 난립니다. 그래서 이 적군의 조선혁명군 장교 단장이 되었고서요. 그래서 이 백군과 어떤 이제 러시아의 내전이죠. 러시아의 이제 내전에서 상당히 공을 세우다가 그러다가 또 이 사람이 이 반유대인 운동을 벌인다고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이번에는 또 중국에 와서 중국의 옛날 지난번에 그 장장님 봉천군벌 우리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동시에 그때 이제 그 지계라고 지금 이제 뭐 북경이나 하북성 인근이죠. 이제 지계군벌이라고 했었는데 이 군벌의 이제 수령이 그 오페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페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또 풍문하죠 이 사람도. 그래서 또 그 밑에 들어가서 또 무슨 뭐 한 거의 이제 한 주요한 지휘관 노릇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는 이제 봉직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봉천군벌하고 지계군벌이 쌓이고 이제 그러다가 또 이 사람이 또 거기에 또 실증을 느꼈는지 다시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제 그러니까 연해주죠. 돌아갔다가 이제 일본 영사관에 체포됩니다. 체포돼갖고서 이제 조선으로 압송되는데 희한하게 이런 경력 가진 사람이 거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풀려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내용을 봐서는 뭐 여러 가지 뒷거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와서 무슨 뭐 이 건설회사 같은 걸 차려서 무슨 군납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일제가 봐주지 않으면 되지가 않는 거고요. 군납을 할 수가 없죠. 어쨌든 그쵸. 좌파 출신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인부를 모으면 이제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 모으면 이 사람도 작업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거는 안 하고 군사훈련부터 시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는 자기는 나는 이 조선에서 태어난 일본인이라고 이제 자부를 했다 그러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간도협체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이 영길 헌병대의 그 자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동환이라는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뭐 특무 공작에 나서고요. 이제 그러다가 1937년에 지난번에 우리가 동북 한일연군 여러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11군의 정치부 주임을 하던 김정국이라는 사람, 이제 이 사람을 투항시키겠다고 지가 또 이제 뭐 오지에 들어갔다가 그 항일연군의 어떤 매복에 말려들어서 이제 거기에 죽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살되는 겁니다. 사살되죠. 근데 일단 일제가 이 사람을 아주 신제국 건설에 아주 영웅으로 뭐 엄청나게 이제 받들어 모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또 한 사람이 이제 일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영길 헌병 대장을 하던 이 가토 하쿠지로라는 사람인데 관동군이죠. 관동군이죠. 예. 이 사람은 이제 그 영길 헌병대가 그때 34년에 이제 창설됐는데 그때 이제 초대 대장입니다. 이 사람은 뭐로 설명하냐면은 우리가 저기 1941년에 이제 일제가 그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이 태평양전을 일으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수계가 도조 히데키죠. 이제 그때 총리고 그래서 이제 일제가 패전한 후에 그 A급 전범에서도 이제 거의 우두머리급으로 체포가 돼서 결국은 이제 교수형으로 처형이 되는데 이 도조 히데키의 아주 가장 측근 신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 병가로 따지면 이 도조 히데키도 헌병가 출신이고, 그렇죠. 예, 가토 하쿠지로도 이제 헌병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영길 헌병대장 한 후에는 도쿄 헌병대장하고 조선 헌병대사령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간도토 수령은 나중에 이제 열화에 파견돼서 거기서도 이제 토벌 작업을 벌이는데 그때도 그 최상층 부대의 그 지휘관을 이 가토지로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일제의 가장 하여튼 일제 침략者상징하는 인물 밑에서 활동했던 특무 조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김동완이라는 사람 참 변절을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지금으로 따지면 뭐 김문수나 이재호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 위입니다. 뭐 여러 수 위시겠죠, 당연히. 예. 나는 조선에서 태어난 일본인이다. 이 말이 참 섬뜩한데요. 자, 이렇게 간도 협조에 의한 만주 항일 세력의 피해는 어느 정도였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 간도 협조에는 뭐 이제 이 정말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일제 상징인 김동완이라는 사람이 전면에 나서서 하여튼 그 만주에서 항일 무장 무대에서 활동하는 조선인 지휘관이 있으면 지가 직접 찾아다닙니다. 가갖고서 무슨 매수하고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 아주 그냥 지도 진짜 일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회주의를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간도 제가 차마 말은 못하고 지금 행동으로. 예. 그래서 이 김동완의 공작을 김동완을 필두로 한 간도 협조의 공작으로 이 체포된 항일 부대원 수가 최소한 2,500명이 넘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잠깐만요. 이 무장 게릴라 2,50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 포함돼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좀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요. 그 당시 이제 만주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항일 무장 통일 전선이 벌어지는데 거기에는 뭐 진짜 20, 30대의 청년들뿐만 아니고 진짜 10대의 소년, 소녀 그러고서 이제 부녀자들도 뭐 대거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이 1930년 3월 달에 작성한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제 그때 체포된 사람들이 한 2,284명인데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뭐 공산당원 196명, 공청당원 219명, 이제 소년 선봉대원, 얘네들은 대개 10대죠. 한 13살, 14살부터 시작되는데 뭐 183명, 그리고 이제 농민, 그리고 이제 그 노동자 출신들, 이들이 한 1,041명, 그리고 이제 부녀자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그래서 전체가 해서 거의 한 2,300명가량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도 협조회가 노획한 무기도 소총만 250자루, 권총 82자루, 그리고 이제 각종 문건 300여 부.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 간독 특설대가 출연하기 이전에는 아마 특무 조직으로서는 최강이네요. 이제 일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주 혁혁한 정가를 세운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죽하면 나중에 동상까지 세웠겠어요. 예. 김동완에 그럴 정도네. 그리고 뭐 죽음은 이제 바로 뭐 요즘도 이제 우리 뭐 야스쿠니 신사 뭐 그 얘기가 많이 있어요. 나오지만 또 거기에 또 이분 거기 계십니까? 이분이 아직 뭐 사람이죠. 일제가 나서서 네. 나서서 모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영길시에 동상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서 뭐 그러니까 연극 같은 것도 상연합니다. 예. 예. 자, 이렇게 간도 협조회가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는데 간도 특설대라는 조직은 왜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일제 입장에서는 이 간도 지역에서 항일 무장 무대가 진짜 우글거리면 지네들은 뭐 아주 정말 눈에 가시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우선은 이제 이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인 요충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소련과 어떤 국경을 맞닿고 있고 그리고 당시 일제 처지에서는 소련이 잠재역국 제1호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제가 어떤 이 만주국을 세운 목적 중에 하나도 소련을 침공하기 위한 그게 가장 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1937년에 이제 그 일제가 이 중국 본토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는 자기들이 이제 또 뭐 이 주요 병력을 직결해서 뭐 이제 뭐 북경, 남경 이런 거 이제 점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중국 국민당 정권이 이제 항복할 줄 알았어요. 내지는 이제 무슨 뭐 어떤 정도 이제 그러면 우리 대충 어느 정도 타협하자. 그러니까 니네가 중국 본토에 일제가 전반 갖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고 화해할 줄 알았는데 안 하니까 계속 전쟁이 장기화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장기화 되니까 그럼 배후가 좀 안정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동시에 이제 또 이 만주 간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우리 항일 무장 세력들이 이제 조선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일을 벌이면 또 조선의 치안도 이제 막 이제 지네들 입장에서 볼 때는 헝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고루고루 이제 저기 장악하기 위해서 이 간도 특세들을 창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제에 아주 충성하는 충직한 조선인들로 이 부대를 만들어서 항일 무장 무대를 선별하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 한자 용어로 쓴다면 뭐 이의제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뭐 오랑캐란 말씀은 안 되지만 우리가 옛날 한문 시간에 배운 거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손끝 하나 가닥까지 않고 이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하는 그러니까 옛날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뭐 이 지배 세력들이 흔히 자기들 중국 그 왕조를 유지하는 데 쓰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친일 세력을 이용해서 반일 세력은 자, 니네들끼리 죽고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참 가슴 아픈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 그러니까 좀 더 체계화된 부대가 하나 설립이 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예. 실제로 정식으로 만주국 내에 부대가 그고 그다음에 그것도 특수부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도 특설대로 영어로 쓰게 되면은 뭐 간도는 이제 영어로 이제 지엔타 그러고 그다음에 스페셜 포스입니다. 그렇죠. 예. 그 사실은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만주국 최강의 특수부대입니다. 사격하면 백발백 중에 늘 그 사격대에서 부대 1등을 했다 그러죠. 만주국 내에서도.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또 간도 특설대에 복무받은 분들이 스스로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예. 조금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이제 1938년 9월에 이제 만주국에서 정식으로 그러면 이제 조선인만으로 이 부대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또 딱히 이제 간도 특설대라 그러진 않았습니다. 뭐 조선인 특설부대 뭐 여러 가지 말을 썼는데 이제 후에는 이제 이 간도 특설대라고 명칭이 고정되고요. 그래서 38년 12월 달에 이제 주연병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1기 주연병을 한 2, 3개월 훈련이 끝난 후에 정식으로 이제 부대가 발족하는 거는 39년 3월이고요. 그래서 이게 간도 협조와도 마찬가지로 이 간도 특설대도 이제 두 사람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또 파트너가 있네요. 파트너가 있습니다. 한일 파트너죠. 그래서 이제 저기 이 중국에는 조선족 학자들은 이제 간도 특설대를 설명할 때 흔히 얘기할 때 그 당시에 간도석 성장이던 그 이범익이 이제 도지사에 해당하죠, 지금은. 그렇죠, 도지사죠. 그래서 연변 조선족 자치 주장이라고 보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총독부에 건의를 해서 그리고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이거는 참 기특한 제안이라고 받아들여서 이 부대가 건설되었다는 말을 하는데요. 뭐 이범익에 대해서는 우리 박 시장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지금 근데 이범익은 말은 안 할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범익은 충북 단장 출신이에요. 이렇게 되고 이 대한제국 시기에 이제 관리로 시작했는데 또 중요한 것이 러일 전쟁 당시에 통역을 했다고 일본어 통역. 이 일본 통역한 사람이 나중에 친일파로 상당수 갔어요.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일제 식민지 강점기에는 군수 도지사를 역임해요. 그다음에 중천 참여하시죠. 네. 참여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지 않습니까? 이때 뭐냐면 이제 만주하고 조선은 이제 굉장히 이제 서로 이렇게 선만 일례 정책에서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때 바로 만주국 관리로 갑니다. 그래서 고국 관리로 가가지고 바로 만주성, 그때 간도성이죠. 간도성. 예, 젠타오성 그 성장이 되는 성장.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간도 특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 조선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는 소련으로 끌려갔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 행정은 모르지만 고생을 좀 했겠죠. 예. 아니요, 근데 다시 또 여기 돌아와서 예. 저기 하여튼 여기서 어쨌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얘기면 우리 전에 시베리아 옥류제 했잖아요. 네. 한 2 내지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설마 고국에 돌아서 잘 먹고 잘 산 건 아니죠? 하여튼 뭐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네. 예. 아니 만약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면은 정말 못 살 리는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지만. 너무 절망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리고, 지원병 모집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간도특설대가 이런 부대입니다라고 지원병을 모집합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거기 계신 조선인들이 얼마만큼 지원을 했을까 의문이 드는데 실제로 근데 하여튼 그게 뭐 이제 똑같은 경우가 바로 조선에서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거하고 이제 앞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그러니까 근데 이 간도특설대관에서는 이제 일본에서 나온 그러니까 그 당시 만주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만든 여러 가지 자료집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서는 이범익이는 뭐 이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네들이 보기에는 이제 조선에서는 거물급이지만 지네들을 보기에는 아주 하수인이죠. 하찮은 하수인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일본에서 나온 자료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 영결 특무기관 그 부대장을 하던 오코시 노부오 중자 요즘 우르르 하게 되면 이제 중령이다 그러죠. 이제 이 사람 주도로 이제 만들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범익은 아까 김동한보다 대우를 못 받았네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싸웠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정식 무장 부대니까 군 부대니까 그리고 네. 이제 아마 일본 사람들 보기에는 지네들은 뭐 그냥 무슨 뭐 이제 수많은 뭐 친일파의 하나로 이제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특무기관은 아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일본 군부 내에서도 아주 최고 실세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갖 모략을 다 이제 부리는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 쪽 자료에는 이제 그 당시 영규 특무기관장 하던 오코시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그 당시 그러니까 이제 연변에서 주연병을 모집했는데 과연 이 조선인들이 응모를 했냐? 근데 그 전에 조선에서 그러니까 일제가 같은 1938년 봄에 조선인 육군 특별 지원병 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어떤 조선인들한테 드디어 천황에 봉수할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고 선전을 하거든요. 특혜를 줬다 이게 조선인에게도. 이제 그런 식으로 끌고 표현하죠. 그래서 사실 이 얘기도 박 실장께서 하실까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근데 연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려도 한편으로는 총 들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또 이제 철저히 일제히 앞잡이 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심으로 지연병 제도가 또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일제하고 만주국 관료 조직들이 철저히 또 지원하라고 여러 가지 독려를 합니다. 그 간도 특설대라는 부대가 장교들 절반은 일본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조선인이고 또 이 조선인 장교들이 부대 창설 요원으로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들이 들어있는지 저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뭐 낯선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자료를 보게 되면 초기에 참가한 사람이 이제 이 격리장교로 뭐 김주찬 그 상위 대위죠. 그리고 이제 군의관 마동학이라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별 볼 일 없고 이제 네. 고병장교는 누가 갔느냐 그러는데 뭐 이제 좀 이름이 좀 알만한 사람들이 이제 강재호, 그다음에 이제 뭐 김백일, 신현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재호는 일제 때 이제 만주국에서 그 장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 2년제 군관학교를 세우거든요. 그것도 이제 통칭 봉천 군관학교라 그러는데 거기 4기생입니다. 그리고 강재호는 이제 왜 역사에 남아 있느냐 하면은 박정희가 그 1940년에 그 신경군관 이제 일제 때 사범학교를 나오다가 이제 교사 생활을 하다가 다시 자기가 군 장교가 돼갖고 되고 싶다고 신경군관학교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시험장에 안내해준 이 동양 선배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시험 감독관이라고도 아마 또 교수 나오는. 근데 그거는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자료가 저로 좀 헛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김백을, 신현준 이런 사람들은 그 아까 말씀드린 봉천군관학교 이 5기생입니다. 5기생. 이 봉천군관학교에 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정일권이죠. 이제 영일 헌병대장까지 했는데 같은 5기생들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조선인으로 있었습니다. 네. 이분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백선엽이라는 분. 예.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분에 대해 상을 제정한다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논란이 많죠. 확실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백선엽이라는 분이 어떤 역할을 했고 일을 했는지. 근데 하여튼 정말 여기 이 프로에 나왔으니까 우리 백장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생존한 인물이긴 합니다만. 근데 하여튼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백선엽 씨가 자기 스스로는 이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나온 해고록들 보게 되면 자기가 옛날에 이 부대에 있었다는 거 외에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했는지 전혀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박 실장, 이제 제가 좀 저를 이 자리에 불러냈으니까 저도 좀 박 실장 좀 비난을 해도 됩니까? 네. 하십시오, 마음껏. 예. 친일 임양 사전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정말 그동안 친일파가 오랫동안 진짜 바로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잘못된 역사를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그래서 연구자들 또 민족문제연구소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자금이 없으니까 진짜 하다가 자꾸 끊어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10여 년 걸쳐서 나온 게 언제죠? 그 3권짜리 나온 게? 5년 됐죠, 이제. 벌써 5년 됐나요? 8년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진짜 좀 엄청난 노력의 산물인데 근데 유독 백장군 항목만은 좀 내용이 부실합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박 실장을 비롯해서 민족문제연구소의 여러 가지 그 연구원들 내지는 학자들이 그럼 게을러서 그러냐? 외압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외압은 아니고요. 아니 식사라도 대접 받으셨습니까? 근데 그분 만나봐야지 식사. 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백선엽 씨 자신이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신상 털기에 대비해서 철저히 관리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나온 자료에는 이 양반이 이제 별로 한 얘기가 없고요. 이제 그 대신 일본에서 일본어로 나온 책이 몇 권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1993년에 이 대게릴라전이라는 책이 나온 게 있고요. 그런데 2000년에 그 젊은 장군의 조선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두 책을 보게 되면 이 백선엽 씨가 왜 일제 시대 때 이 평양 사범을 나와서 자기가 이제 그 만주국 장교가 됐는지 이런 과정들이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일본 책에는 원래는 평양 사범 나오게 되면 이제 박정희처럼 우선 일단 선생님이 되는 거죠. 교사를 해야 되잖아요. 2년간 이제 의무 교육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 이제 백장군은 그거를 뿌리치고 지가 바로 봉천군관학교 지원을 합니다.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불가능. 근데 원래는 그러면 이제 사범학교 나와서 2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자기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때 그 봉천군관학교에서 군의를 하던 이 원용덕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해방 이승만 대원 헌병사령관. 네, 정말 원용덕 씨도 우리 박 실장 뭐 얘기할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두희, 그러니까 김구 선생을 네, 진짜 시해한 그 안두희의 할 때 재판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재판도 뭐 적당히 진짜 요즘 말로 하면 마사지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자유당 시절에 그 발췌 개헌할 때도 그 당시 한 부산에서 아마 정치파동에 부산 정치파동 예. 아주 뭐 대표적인 정말 이 정치 군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 일본군 그 관동군 소장한테 이제 얘기를 해줬더니 아 그렇게 훌륭한 청년이 있으면은 무슨 학교 선생이 뭐가 있냐 바로 오라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연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번은 이제 조금 봉천군학교 좀 늦게 들어가서 그해 12월 달에 졸업을 하고 그래서 자무스 한자로는 감옥사라 그러는데 거기 신병훈련소 소대장으로 갔다가 그래서 간도트 소대에 복귀한 거는 시기적으로는 좀 늦습니다. 1943년 2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가끔 자기 변명을 하는데 나는 뭐 항일 무장 뭐 세력 뭐 보지도 못했다 얘기하는 게 네. 그렇게 또 거짓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동만 쪽에 한일 무장 세력들은 이제 거의 다 사라진 상태였다고. 거의 뭐 소멸됐다고 네. 할 수가 있거든요. 월경하거나 러시아 네, 그렇죠. 그 시기에 이제 들어온 거니까. 근데 하여튼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이분이 거기 일본에서 낸 책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그런 거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저런 식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게릴라를 소통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우리들도 매복하는 거다. 그래서 눈 내린 산길에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게릴라를 그 매복해서 기다리는데 그런 거는 사명감에 타오르는 부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라고 썼습니다. 사명감에 불타는. 예. 그렇죠. 혹한기에 그 만주의 겨울에. 근데 이러면 이때 사명감이 뭘까요? 누구를 위한 사명감이고 어느 나라를 위한 사명감이죠. 네. 아. 본인 자신이 그런 거예요. 예. 자기 입으로 한 얘기죠, 그 부분은. 예. 그것도 일본인들한테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하죠. 그러니까 뭐 이분이 아주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입니다. 용이 주도한데요. 예. 예. 자기의 일본에 대한 충성을 일본인들이 알아달라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뭐 이렇게 부대가 구성돼 갖고서요. 그래서 이제 부대 규모가 처음에는 2개 중대로 출발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1개 보병 중대, 이제 1개 이제 기박 중대라 그러는데 기박은 뭐냐면 기관포하고 박격포 준말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병력이 더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네. 보병 중대를 하나 더 늘리고요. 그래서 이제 상계 중대. 그래서 우리 사회자님은 군대 용어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제 이 대대 병력으로 유지가 됩니다. 예. 독립대대. 예. 대대면은 대충 몇 명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소대가 40명. 40명. 예, 중대가 중대가 120명. 120명. 근데 그 다음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간도트 소대는 그때는 대개700명, 전체는 못 쓰는데 네. 보통 이제 평상시에는 250명. 한 300에서 360명 사이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전투 나가서 부상한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또 보충하고. 이게 일반 대대 병력하고 좀 규모가 다릅니다. 좀 작습니다. 특수부대니까. 네. 그러면 주로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간도특설대가? 뭐 이제 이것도 뭐 자꾸 시간이 우리가 쫓길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제 그 연변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조선인 항일 부대하고서 이제 전투를 벌이고요. 그다음에 1943년 말에는 그 이제 열화성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역사 배울 때 박지원의 열화일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기 뭐 하북성이나 뭐 이제 같은 이제 요녕성의 일부로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파견돼서 그쪽에서는 주로 이 팔로군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방송 들으시는 분은 그러면 그 당시 이 국민당 군대는 그건 어디 있었냐 그러는데 국민당 군대는 이제 저쪽으로 밀려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당시에 하여튼 뭐 만주나 아니면 이 열화성 일대에서는 거의 저희 좌파들의 항일 정본이나 팔로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소통에 주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중국 쪽 연변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것도 물론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요. 하여튼 이제 통계상으로 나온 거는 그 어떤 간도 지역과 그 열화성에서 뭐 108차례 전투를 벌여서 어떤 그 항일 무장 세력이나 민간인을 172명 살해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보통 나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일제 패전 후에 그 중국 당국이 그 당시 간도특설대에 복무했던 사람들을 이 문초에서 이제 뒤늦게 작성한 거라 꼭 무슨 공식적인 통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은 있기는 있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아까 1938년 9월에 창설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패망할 때까지 1945년까지 한 7년 정도 되는 기간인데 그때 이제 전투 횟수가 108회고 그리고 뭐 민간인 172명 정도 사망을 했으면은 항일 무장 세력 그리고 그러면 뭐 그렇게 숫자가 많거나 이들의 활약이 뭐 많았다거나 이렇게 또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오해도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약 7년 정도 동안에 108회 전투를 했고, 그다음에 170명 죽였다. 상해는 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보면 통계 자체도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만큼 또 실제보다 이상일 수 있는데, 이건 게릴라전이지 않습니까? 정규전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 1년에 16회 정도 나갔다는 거잖아요. 이른바 토벌이라고 해서. 그 우리나라에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특수부대가 예를 들어 무장공비 잡는다고 해가지고 1년에 몇 번 나가겠습니까?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나가는 거예요. 근거지로.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정규전에서 뭐 이렇게 대규모로 사단과 군단이 만났을 때 대포가 쏘니까 근데 자연 사람 규모가 많죠. 몇천 명이 죽는다 하지만 이건 그게 아니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색해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많았고 또 학살 대상도 민간인이 많았다는 것도 특징이죠. 네. 일반 군대 같으면 전장터지면 여기는 이른바 적성지구에 들어가서 침투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도 많이 죽여죠. 네. 근데 또 이게 또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간도투수대가 뭐 단독으로 활동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여러 부대하고 협조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정보 분야 얘기는 아마 뒤에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다시 또 얘기를 하고요. 뭐 시간이 많이 가버려가지고 좀 선생님 막 급하신 것 같아요. 뭐 지금 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연변 지역에서는 이제 가장 중심되는 게 어떤 그 항일 연군 그러니까 1군, 2군 합쳐서 이제 1로군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거의 괴멸시킨 게 어떤 노조의 토벌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들이 작전을 벌이면 뭐 말파리 작전, 빗질 작전 이런 말들을 씁니다. 빗질. 빗질. 그러니까 빗질은 이제 뭐 박박 긁는 거죠. 이 말파리는 뭐냐면은 이 말에 기생하는 기생충인데 이게 아무리 털어도 끊어지지가 않는 데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항일 부대가 있으면 끝까지 저기 쫓아가서 절대로 이제 섬멸하자는 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열화성 가서는 이 철속 부대 산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 간도투수대가 철인 부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거 철속 부대에는 만주국에서 어떤 각 정예 부대들이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병여단은 철신 부대, 또 기병여단은 이 몽골 기병들. 그래서 이거는 뭐 철혈 부대 그러는데 거기서 들어가서도 상당한 활동을 벌이고요. 그래서 뭐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 잔혹행위에 대한 묘사는 중국 측 자료 보게 되면은 끔찍하죠? 진짜 이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책을 읽어보시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여전사를 잡으면 뭐 성폭행 이런 거는 뭐 당연하겠죠. 그러고서 이제 전투를 하다가 자기들이 역습당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게릴라가 도망가면 또 민간인들의 분풀이하고 또 포로 잡으면 이제 뭐 근데 뭐 이런 거는 꼭 간도투수대뿐만 아니고 그 당시 만주국에 있던 뭐 관동군을 비롯해요. 뭐 보통 뭐 일본군, 관동군, 만주군이 가는 그 속성들 같아요. 뭐 그렇죠. 그 당시에. 예. 예. 또 이 간도특설대 정보력이 굉장히 뛰어났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그 쉽게 말해서 아까 이게 이제 민망한 표제 이재라고 했던 게 조선인 그 뭐냐면 항일 유격대들은 조선인 마을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조선인들을 말을 알아야 되고 조선인 실정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그렇게 해서 뭐냐면 두 가지로 운영합니다. 첫 번째가 정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보반은 쉽게 말하면 침투해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정보를 사전에 탐지하고 그다음에 포로를 잡거나 민간인을 체포해서 신문하면 고문도 하겠죠. 또 때로는 그런 것을 미리 작전을 참조해서 작전에 대한 정보를 일러주고 하는. 근데 이게 굉장히 그렇게 피해를 많이 줬다 그래요. 이 정보반 운영이 아마 일본인의 운영될 수는 없었다는 거 보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편의대 같이 민간인들을 운영하는 거죠. 편의대라고 하면 군복 입지 않은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바로 이제 민간인 요즘 뿌락치라 그래야 되나요? 네, 스파이, 네, 뿌락치. 그런 것도 운영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일본 군대가 그 군약의 해고에도 보면 바로 이런 간도특수대 정보 때문에 큰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러죠. 예. 와, 정말 악랄하고 민간인 입장에서는 참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저질러졌을 텐데, 다사허 전투라는 게 유명하다고 하던데, 요거는 뭔가요? 이제 그 당시 항일 연군이 이제 그 연변 지역에서 거둔 뭐 어떤 이 대승 중에 하나고요. 대사라는 거는 지금 안도현, 지금 영경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1923년 8월 23일, 24일 그 이틀간에 걸쳐서 이제 격전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항일 연군 1로군 산하 3방명군 한 600명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군장이 진안장, 천안장이라고 중국 사람인데요. 그 밑에는 뭐 실제 장교나 사병들은 대부분이 조선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대사라는 거기에 이제 집단 부력을 들어칩니다.
그런데 이 집단 불락이라는 거는 뭐 단순한 그냥 주민들이 몰려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그냥 군사 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에 무슨 경찰도 있고 무장 자위대도 있고 이제 불락 안에 무슨 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한 불락을 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습격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제 바로 통신 연락해서 그 당시 이제 이 송강이라 그러죠. 거기서는 이제 만군 부대가 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명월구, 그러니까 간도특설대가 있던 부대인데 거기서는 일본군 수비대하고 간도특설대에서 20명이 출동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여기 대사를 습격한 삼방명군이 이제 거기 그 대사 집단 불락을 평정한 후에 이제 싹 저기 산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군 뭐 수비군이나 간도특설대가 밤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밤이 이제 새벽이 그 다음 날이 밝은 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게릴라가 도망갔으니까 자기들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죽은 사람들 무슨 시신도 수습하고 그래서 이 삼방명군이 그 이제 도로 요소에 매복해갖고서 그 떠나는 거를 기다립니다. 그래갖고서 그거를 습격해서 거의 그 일본군 거의 이제 그 일본군 만주군 간도특설대 거의 한 200명을 살상을 합니다. 그리고 큰 거죠? 게릴라전에서. 게릴라전 큰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뭐 경기관총 7정, 총기 200여자로 뭐 그거를 노획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항일 영군이 거둔 여러 가지 대승 중에 하나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외에 사실 무기나 보급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항일 무장 세력 입장에서는 오래 버티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실제로 오래 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무슨 이제 말파리 작전, 비필 작전 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악랄하게 해대니까. 그래서 이제 뭐 남만, 동만에서는 한 1940년대 후반 되게 되면 뭐 거의 다 이제 하여튼 괴멸이 되죠. 그래서 한 사람만 예를 들면은 그 중국에서 자기들이 이제 만주 항일 투쟁의 상징적인 인물을 항상 내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정우 장군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중국에서 이제 양징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항일영군 1군 군장을 했었고요. 뭐 1호군 군장을 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한때는 자기 산하에 거의 한 1000여 명 부하를 거느립니다. 이거는 뭐 군단장급이죠. 예, 상당히 이제 큰 병력이죠. 근데 하여튼 노조의 토벌대의 그 집중 토벌 거기에 말려서 1940년 2월 달에 하여튼 완전히 혼자 고립돼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토벌에 참여했던 이제 만주국 이제 그것도 이제 이제 일본인 출신 헌병이 이제 지휘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잡은 후에 우선 작두로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포위된 상태에서 이제 오랫동안 도망 다니니까 도대체 이제 뭐를 먹고 도망 다니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 이거 위를 해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를 잘라보니까 이 곡물은 하나도 없고 이 풀하고 나무 껍질 이 손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냐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은 그 자른 목을 이 포를 말린 이제 그러니까 포를 말리는 용기에 담아서 이제 곳곳에 이제 전시하죠. 효수라고 그러죠. 네, 효수 이제 나뭇가지에 걸어서 이 겁줄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근데 이 사람 한나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무장 투쟁의 주요 지휘자들은 잡히기만 하면 거의 비슷한 이제 그런 꼴을 당하게 됩니다. 예, 유치한의 시에도 머리 숫자 나오는 시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렇게 되는 효수에 관한 시예요. 다음에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예. 예. 충격받지 마시고. 굉장히 끔찍해서요. 정말로 끔찍해서. 그래도 근데 기회도 되기 전에 좀 많이 어쨌든 삼가시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래도 우리가 이런 역사를 뭐 직시해야 되니까요. 예. 간도특설대 대장은 모두 일본인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 뭐 전부 근데 이 사람들은 뭐 개인 경력들은 그렇게 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특설대 대장을 하냐면은 이제 일본 정규군에 있다가 뭐 퇴역했다가 다시 이제 만국군으로 복귀한 사람, 아니면 이제 일본 육군사관학교 시험 쳤다가 합격선에서 간당간당해서 뭐 떨어진 사람, 아니면 이제 사병으로 입대했다가 이 갑종 이제 간부 후보생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거쳐서 장교된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부대장으로 부임을 하고요. 그래서 대체로는 뭐 계급은 소자나 중자입니다. 이제 우리를 치면 뭐 이 소령이나 중령일 테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6명인가가 이제 특설대장한 사람이 있는데 자세하게 군력에 남아있는 사람이 시바타 기요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제 때 사병으로 들어갔다 제대를 하는데 일제가 이제 만주 침략을 하니까 드디어 정말 만주의 새로운 신천지가 열렸다. 그래갖고서 본인이 혈서를 쓰고 그래갖고 이제 봉천군관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서 장교가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일제가 패전하기 직전이죠. 그 45년 8월에 이제 소련군이 이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니까 거기서 소련군하고 맞서 싸우다가 이제 일본식으로 하면 옥새죠. 거기서 죽습니다. 자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초대 대장은 소메카 가조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장은 이제 후지 요시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일제가 패전한 후에 소련이 이제 일본군 뭐 사병들, 장교들 전부 다 소련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일부는 몽골에 억류를 시키는데 이 몽골에 억류됐다가 이제 죽은 사람들 사망자 명부에 이 사람들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동일 인물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간도수설대에 이제 초대 대장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대장 한 사람들은 아마 억류 생활 중 죽은 거로 아마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혈서 쓰고 군관학교에 입학을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 유명하신 분. 예. 정말 일제에게는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충성한 부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아까 저기 우리 박대현 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특히 이제 관동군 그러니까 이제 만군의 일본군 고문들도 뭐 입에 말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뭐 관동군과 만군이 하지 못한 것을 특설대가 가서 해치웠다. 예전에 그렇죠. 이제 이 무적의 상승 부대였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특설대가 무슨 죄로 다 해치웠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걸 자화자찬하는 내용이 더 코미디죠. 예. 네. 그 자랑이 아닌데. 선생님 책에 간도 특설 부대가가 있어요. 예. 시대의 자랑, 만주의 번영을 위한 징병제의 선구자 조선에 권하더라. 선구자의 사명을 안고 우리는 나섰다. 나도 나섰다. 건구는 짧아도 전투에서 용맹 떨쳐. 대화호는 우리를 고무한다. 야마도 혼이라는 뜻이에요. 예. 천황의 뜻을 받든 특설부대, 천황은 특설부대를 사랑한다. 이게 부대 노래예요. 와. 예,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지금 와서 팔로군 때려잡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정말 사기죠. 예.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간도 특설대가 사실은 이 최신 부대 얘기를 하지만 더 의미 있어서 해방후 행적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 대기자님께서 이 해방후에 몇 사람 정도 어떤 식으로 인생 유전을 겪었는가 한국에 들어와서. 선생님 혹시 그 박정희는 간도 특설대에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뭐,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도 특설대 놀러 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조선족 학자들이 쓴 글에 이제 박정희가 거기 근무했다는 게 있는데, 네. 근데 국내에서 이 간도 특설대 근무했다는 만군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80년대 여러 가지 자료를 내거든요. 네. 거기에 특설대 복무했던 장교들 이름 명단이 다 나오는데 거기에 박정희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이 사람들이 간도 특설대가 민족의 자랑이었다고 공공연히 말할 때니까 무슨 뭐 굳이 뺄 필요는 없었겠죠. 특별히 무슨 한 사람만 뭐 빼거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기 지금 이제 우리 박 실장께서 말씀하신 거 이 간도 특설대에서 이제 유명하신 분이 국내에서 이제 뭐 지금 뭐 좁혀서 얘기하면 세 분이죠. 이제 여기 이제 김백일 장군, 이제 그다음에 신현준 장군, 백선엽 장군인데, 일단 김백일 장군은 저기 그 이제 간도 특설대 일제가 패망한 후에 이제 일본 장교들은 이제 다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인만으로 그래서 이 김백이라는 사람이 조선인 선임 장교가 돼서 이 사람들 끌고 저기 지금 심양이죠. 이제 봉천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부대 해산을 합니다. 그리고 금주까지 와서 최종 해산을 했죠. 이제 해산을 하고 거기서는 이제 일본인 장교들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고 부대 해산시키고 해산하고 그리고 나머지 조선인 사병들은 이제 봉천에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여비를 나눠주고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해산이 되는데 그래서 김백일 장군은 고향이 이북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저기 돌아가서 보니까 이북의 형세가 자기 같은 그 경력 가진 사람은 아마 살아남기 힘들다고 보고 네. 그래서 그 백선엽 장군하고 같이 이제 월남을 해서 바로 저기 군사영화학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이 군력이 화려하죠. 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분은 역시 우리 이제 이 백선엽 장군이고 뭐 육군 대장을 32살에 하시고 최연소 또 육군 참모총장 2번 하시고 뭐 장관도 하시고 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간도 특설대는 지금 백선엽에 대해서 원수 추대 운동도 있고 15개. 뭐 그러죠. 예, 근데 동상도시 그런 거는 뭐 요새 다 나오고 있으니까. 예, 2010년에 그랬었는데 하여튼 민정용문세와 같은 여러 시민단체들이 항의해서 그 원수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뭐 이제 좌절됐죠. 이제 그거를 그 다음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시면 백선엽의 행적에 대해서 나오니까. 예. 아 진짜. 간도 특설대에서 백선엽의 얘기가 빠져서는 안 될 것 같고 반드시 좀 여러분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익히고 외우고 배우고 정확히 또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백선엽 지금 뭐 전쟁 영웅 말씀하신 것처럼 다큐멘터리도 제작이 되고요. 원수 추대 운동 그리고 사후에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하는 약속까지 뭐 지금도 굉장히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김현순 대기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네, 뭐 이게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간도 특설대에서 장교로 복무한 사람 같은데
뭐 어떤 유일한 생존자가 백장군이고 또 이제 그분의 경력이 뭐 화려하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집중 공격을 받는 뭐 그런 측면도 뭐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일본에서 1993년에 그 낸 책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왜 한국인 부대가 편성됐는가? 이의제기의 발상으로 처음부터 게릴라 토벌을 위한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뭐 내가 보기에는 일본과 소련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 소련에 들어가서 특공작전 벌이는 거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들이 쫓아다니는 게릴라 가운데 조선인이 많이 섞여 있었다. 주의 주장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한국인이 독립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하려는 일본의 책략에 끼인 모양이 됐다고 이 본인 스스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다른 이제 또 이 책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특설대에 대해서 그 당시 사병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한 민족의식을 갖고 장래를 위해, 여기 아주 가관입니다. 네. 장래를 위해 군사 지식을 습득했다고 자각한 유일한 한국인 무장 집단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신흥 무관학교인 줄 알았어요. 정말 뻔뻔스럽기가. 그 당시에 항일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장래를 위해 이거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미 남북 분단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을 내다보고서 이런 말씀하신 건가요? 그래서 이런 게는 참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제가 이제 이 책을 다 쓰고 나서 네. 그 사실 백장군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경력 얘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자기가 모시던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이름만은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쓴 회오록을 찾아보니까 네. 마지막에는 이 영길 헌병 분단이라는 부대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로 봐서는 헌병. 그러니까 그거로 봐서는 헌병 장교도 했다는 얘기인데 아마 일반 사람들은 별 느낌이 없겠지만 우리 박 시장 같은 것은 좀 다르죠. 군인이 헌병이 네.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본 사람이 쓴 그 회고록에 이 백장군의 그 창시명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신백자, 이제 내천자, 이 오르르자, 그다음에 법칙자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라카와 요시노리라고 있는데 아마 그 저도 뭐 그 책 쓰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뭐 하느라고 머리에 혼동이 왔었는데 책 다 인쇄 끝나고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그 일본 그 당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적인 장군 이름입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1932년에 그 윤봉길 의사가 상해 홍보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해서 이제 일본의 거기 무슨 군 저기 간부나 아니면 네. 거리 있는 당장들을 이제 그 살해하잖아요. 네. 이제 그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윤봉길이 폭사시킨 사람. 그래서 이제 백천을 책임다. 그래서 관동군 사령관도 하고 육군 대장도 하고 그리고 당시 일본은 군국주의 시대니까 육상까지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국방부 그대로 장관이죠. 그죠, 국방이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그대로 쓴 거는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백장군이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당시로서는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인데 진짜 몰랐던 건지 정말 알면서 했었으면 왜 그랬는지. 근데 시라카 요시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백천은 제 연구소 사전 만들 때 백천 뭐뭐가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마지막 일본 자료 확인할 수 없었는데 뭐 그런 게 그 의문이 지금 오늘 선생님이 다 풀어주셨어요. 아마 저희들도 이제 이름은 봤는데 확정할 수가 없었어요. 증언에 대한 원자료들을 못 봐서. 근데 오늘 선생님이 그 말씀해 주시니까 그 의미가 더 뚜렷하네요. 네. 그래서 뭐 백장군은 정말 네. 우리 김효순 대기자님이 쓰신 간도 특설대라는 책을 읽어보시면은 저희가 오늘 뭐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들을 더 보실 수 있고요. 정말 이런 책들이 많은 분들에게 널리 읽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주 동안 우리 김효순 대기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한용 실장님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